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어제까지 푹 쉬고 맞이하는 평일이라 힘드셨을 텐데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최근 크립토 마켓이 폭풍전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며 암호화폐를 포함한 위험 자산인 불확실성이 해소,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73% 하락한 27,8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06% 하락한 1,90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는 4.19% 상승한 0.5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46.6%, 19.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볼까요?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0%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2%, XRP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9%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미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는 전날 대비 플러스 0.11% 상승한 모습, 환율의 경우는 전날 대비 마이너스 0.26% 하락한 1,324원대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이제 얼마 전 미국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야당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알린 이 국가 채무 상한에 관한 원칙적 합의의 골자는 이 상한 적용을 2년 동안 정지시키고 2년간의 예산의 최대 증가 1%의 상한을 씌우자라는 것인데요. 미국의 연방 정부는 국내외에서 빌릴 수 있는 나라 빚 국가 채무의 최대치 이제 상한액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이 상한에 닿은 뒤에 의회가 상향시켜주지 않으면 단 1달러의 돈도 빌릴 수가 없게 됩니다. 미 연방 상하원은 2021년 10월 14일 국가 채무가 상한선 28조 9천억 달러에 닿자 2조 5천억 달러를 새롭게 빌릴 수 있도록 상한선을 31조 4천억 달러로 상향시키는 법을 통과한 것인데, 앞서 코로나19가 미국에서 2020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창궐하자 이 돈 많은 미국은 무려 4에서 5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지원금을 풀었습니다. 이 한국식으로 추가 경정을 통해 예산을 특별 증액한 것인데, 미 연방 예산의 1년치 대한민국의 무려 8년치 예산에 육박하는 이 지원금은 모두 국내외의 국가 채권을 팔아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28조 9천억 달러에 닿았던 미 국가 채무는 새로운 상한선이 생긴 지 100일 뒤인 2022년 2월 이제 30조 달러 선을 넘었고, 또 그로부터 8개월 뒤인 10월에는 31조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3개월 후 올 1월에 이제 상한선 31조 4천억 달러에 닿았는데, 이 재무부가 돌려막기에 온갖 특단의 회계 조치를 취해 며칠 뒤 31조 3,900억 달러로 떨어져 아직 상한선 아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 5일이며 며칠을 두고 반복되는 이런 회계, 이 제주도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난다라는 것인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의 여야 협상팀은 본래 국가 채무 상한선을 4조 달러 정도 올리고 대신 2년간의 연방 예산을 5% 이상 깎는 것을 주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나 27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의 원칙적 합의는 상한선의 액수를 올리지 않고 내년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가 확정되는 2025년 1월까지 이 상한선 적용을 일시 중지시키는 내용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4조 달러를 상향시켜 주기로 했다라는 소문에 공화당 강경파는 대노했던 것인데요. 이 기간이 특정된 상한의 일시 적용 해제는 법 위반이 아니며 해제되는 동안 재무부는 필요한 만큼 새 나라 빚을 빌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재무부는 눈치를 보면서 이 채권 판매에 나설 것인데, 이 국가 채무의 상한제 일시 유예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이 내년 11월 4일 대선 후 당선자 지위를 얻은 후보는 2025년 1월 6일 연방 상하원에서 당선 최종 승인을 얻어 1월 20일 취임하게 되는데, 새 대통령의 첫 일이 31조 4천억 달러의
상한선에서의 멈춰선 이 국가 채무 상한선을 새롭게 특정 액수로 상향 확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참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자체가 화폐를 찍어내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금 알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현재 글로벌 매크로 경제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를 포함한 이 위험 자산 시장은 다소 안도 랠리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 과거부터 비트코인을 줄기차게 비난했던 이 피터 시프가 자신이 비트코인에 틀렸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쓰면서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유화적인 입장을 처음으로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 피터 시프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지금 보시는 사진인 이 골든 트라이엄프 오디널즈를 만든 뒤에 다가오는 6월 경매에 올릴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바이낸스의 CEO 이 CG 창펑자오는 이를 보며 트윗을 통해 이 피터 시프의 입장이 변한 것을 보는 게 행복하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피터 시프가 비트코인 NFT를 만든 것이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 변화다라고 해석한 것이죠. 하지만 피터 시프는 이에 대해서 나는 변하지 않았다. 오디널즈의 가치는 예술에 있다라고 생각한다. 예술의 가치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답글을 달게 되는데 이어서 만약 내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그때 오디널즈는 추가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피터 시프의 경우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 한 명인 피터 맥코맥의 트윗에 대한 답변에서 단지 1사토시만 있으면 오디널즈를 만들 수 있다. 1억 사토시가 필요하지 않다라면서 나는 비트코인 커뮤니티와 애증관계에 있는데 오디널즈 NFT가 올리브 가지 즉 평화의 상징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피터 맥코맥은 당신은 피터 시프는 매우 가까이 와 있다. 그냥 점들을 연결하면 된다. 즉 비트코인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인데요. 참 이러한 일화들을 보았을 때 과거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인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참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비트코인 관련하여 긍정적인 보고서를 발간해 상당히 화제가 되었죠.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만약 리플이 패소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적어놓은 글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이 소송 기간이 추가적으로 3년을 더 간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29개월 넘긴 SEC 대 리플 재판 1심에서 리플 지면 3년 더 간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죠.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이 핵심 쟁점은 SEC 이제 XRP 증권성 여부이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해 13억 달러 이상 모금했다는 혐의로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다 아는 내용이죠. 이 소송의 핵심 쟁점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다 아는 내용입니다. SEC는 리플이 자체 토큰인 XRP를 투자 계약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증권이며 적절한 등록을 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보았을 때 초기 리플사가 XRP를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증권이다라고 보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소나 이제 다른 투자자들이 XRP를 구매하는 경로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닌 것이죠. 즉 초기 판매했던 XRP에 대해서만 증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리플사의 경우는 이에 대해서도 처음에 SEC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정한 고지를 날리지 않았기 때문에 XRP 초기 판매도 절대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 SEC와 리플사의 이제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합의를 하는 편이 상당히 좋지 않나, XRP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 소송으로 리플은 기업 운영에 직격탄을 맞았다. XRP 투자자들도 직격탄을 맞게 됐죠. 상당한 양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리플은 주기적으로 XRP를 매도해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는 팩트 맞습니다.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 하우스 또한 이제 과거,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리플사는 XRP를 판매하지 않고서는
없이는 리플사를 운영할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XRP 판매 자체가 상당히 주요한 수익원이다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송에서 SEC는 리플이 기업 공개, 즉 IPO나 벤처 캐피탈과 같은 전통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준비금 XRP를 판매해 자금을 모았다라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 때문에 리플은 현재 준비금에 있어 대안 접근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고, 소송이 길어지면서 피해는 커지고 있다. 계속해서 소송 비용이 나가고 있죠. 이제 소송 비용으로만 거의 뭐 천억 원 이상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리플이 다른 나라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이 금융기술의 핵심 시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뭐 이제 리플사가 다른 쪽으로 뭐 일본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면서, 그 외 싱가포르 이렇게 본사 이전의 국가들이 후보로 거론이 되었지만 이제 웬만해서는 미국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패소하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러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법정 다툼에 참전한 투자자들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소송 결과는 리플을 넘어 전 세계 수많은 토큰 보유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뭐 이러한 얘기들도 아마 지겹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리플은 현재 암호화폐를 대변하면서 지금 SEC와 소위 말해서 좀 싸움을 하고 있다, 맞짱을 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리플이 증권으로 판명이 되게 되면 리플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이제 증권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리엄 힘먼 연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쭉쭉 밑으로 볼까요? 네,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리플이 싸울 의지가 있고 막대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이전의 SEC 소송과 달리 리플이 SEC 대 암호화폐 소송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으면서, 쭉 내용을 보면, 그러나 리플이 패소할 경우 리플은 항소할 거고 2심에서 패소할 경우 또다시 대법원의 상고의 재판이 2026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SEC가 패소한 뒤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4에서 5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2020년 12월부터 지긋지긋하게 이 소송이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란 시간, 이제 3년이 다가오는데요. 지금 이번 연도 안에는 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지만, 또 이거 올해 말고 이제 내년으로 또 미뤄지는 거 아니냐, 내년에 끝난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 연도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XRP 투자자분들의 이제 신뢰성 없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당연히 없겠죠. 이제 리플의 CEO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수주 내에 이 소송 관련하여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지만, 이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이에 화력을 지원했지만, 참 어떻게 될지 기대 반 설렘 반 두려움 반 이렇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과연 이 리플사의 소송이 마무리되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이에 따라 크립토 마켓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소송이 그동안 XRP 투자자분들이 흘린 피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하락함 51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최근에 이제 국가들의 소식을 보면 이 돈을 찍어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진 국가들의 소식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제 대표적으로는 터키나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브라질도 있고요. 특히나 이 아르헨티나는 최근 뉴스에 정말 자주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023년 2월 이후 계속해서 10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에는 108.8%의 상승이 있었죠. 이게 연 상승률이 아닙니다. 매월 100% 이상씩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한국,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벽지를 사는 돈보다 그냥 지폐로 도배를 하는 편이 더 싸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정말 심각하죠.
있죠. 이 코로나19는 실제로 세계 경제에 이러한 후유증을 낳았습니다. 한국도 심각한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그나마 경제가 잘 버텨주고 있는 편이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로 유명한 이 로버트 기요사키는 미국의 경제 시나리오에 대해 소프트 랜딩이나 하드 랜딩이 아닌 중도로 착륙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렇듯 금과 은,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제가 심각한 위기를 맞으면 모든 현금은 결국 안전자산을 찾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 또한 상당한 선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현재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빵을 사고 그 다음에는 달러를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은 이미 과거에도 있어 왔죠. 그만큼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자국 화폐를 찍어내서 여전히 견고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석유가 그 지위를 여전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연준이 다가오는 6월 FOMC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마켓이 다시금 경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 상승했던 주식과 코인이 모두 박살이 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등락을 보는 것보단 거시적인 흐름을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 비트코인을 볼 때 지금과 같은 박스권 흐름에서 비트코인이 하락해서 가루가 될 것이다 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에서 비관론보다 차라리 긍정론이 훨씬 유익하죠. 이 비관론은 현금만 들고 있지만 긍정론은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지속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매집할 때이지 멀리서 지켜볼 때가 아닌 것인데요. 이제 단적인 예로 파키스탄이 한국 시간으로 18일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이유로 비트코인 암호화폐 서비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온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을 그간 금지했던 국가들 너무나 많았죠. 중국이나 인도 같은 거대한 시장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자체를 막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가가 금지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P2P로 지갑과 지갑 사이를 오갈 수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비트코인은 국가 사이를 넘나드는 개념이 전혀 아니죠. 중간에 누군가가 필요 없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공간의 개념이 사라지고 그냥 지갑과 지갑 사이의 이동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국가는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금화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참고로 어떤 국가도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금지했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규제를 풉니다. 이 정치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가나 제도권이 코인을 싫어한다고 단언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코인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이 나오든 규제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아예 끊어버리지 않는 한 코인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XRP 레저 기술을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경우에는 아예 인터넷이 없어도 송금이 가능하기까지 하죠. 지금은 기술이 부족해서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도가 그것을 못 담아낼 뿐입니다. 여전히 코인이라고 하면 사기다, 곧 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말은 인터넷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으니 인터넷을 없애야 한다라는 주장과도 같습니다. 인터넷은 그냥 인프라죠. 그 위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덕에 빅테크 기업들이 만들어졌죠. 비트코인도 동일합니다. 비트코인은 인프라입니다. 지금은 그 위에 세워질 비즈니스를 기다리며 기대하고 투자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우리는 전에 없던 기회 속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혁신, 변혁의 가운데 이걸 지켜보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